네, 신주입니다. 왼쪽 여자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38살의 산드라 린이고, 오른쪽은 같은 미국이지만 미시시피에서 아이를 키우는 50살의 안과의사 토니 버틀렛이라고 하는데요. 사는 지역과 나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둘 다 일욕심이 많고 주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둘 다 사망했어요. 리는 1995년 5월 6일 밤 산속 드라이브를 가서 고장난 차 밑에 깔려 사망했고요. 토니는 2012년 9월 29일 결혼 기념으로 간 여행지에서 등산하던 중에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고 시기가 17년이나 차이가 나요. 장소도 다르죠. 하지만 여기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남편입니다. 린이 차에 깔려 죽던 날 사고 현장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토니가 절벽에서 추락할 때도 같이 있던 사람은 남편이죠. 여기서 마지막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린과 토니가 사망할 때 같이 있던 유일한 목격자죠. 남편이 같은 사람입니다. 해롤드 헨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아내가 두 번 다 자기 눈앞에서 사망한 걸 우연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롤드가 첫 번째 아내인 린의 사망 보험금으로 15만 달러를 받았고요. 두 번째 아내인 토니의 사망으로 45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합하면 우리 돈으로 60억이나 됩니다. 당연히 해럴드는 둘 다 단순한 사고사였고 자기는 두 번이나 아내를 잃은 남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보험금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정말 우연히 사고가 일어났겠냐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럴드 말이 사실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월 미시시피주 잭슨에 사는 37살의 안과의사 토니 버틀렛은 최근 들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는데요. 기독교인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와 친해진 거예요. 토니 설명을 약간 하고 넘어가자면 부모가 석유 사업을 했습니다. 이남 1녀를 낳았는데 유일한 딸이기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키웠죠.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토니도 머리가 좋았는지 3살 때부터 진로를 의사로 정합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이게 의과대학 졸업식 장면인데 졸업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안과 병원 2개나 냅니다. 나름 알려진 의사가 됐죠, 지역에서. 개인 병원을 2개나 가졌으면은 특별한 목표가 더 없는 이상은 성공한 의사예요. 실제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토니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대학 때부터 만나던 치과 의사와 결혼했는데 막상 생활이나 종교 문제, 자녀 계획의 생각이 달라서 이혼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이루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컸고 외로웠지만 어디 이야기할 곳은 없어요. 빨리 엄마가 돼서 아이 키우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좋은 남자 만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기독교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됩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고요. 얼마 안 가서 만날 약속도 잡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토니보다 3살 많은 해롤드 헨슨이었습니다. 만나보니까 해롤드가 잘생긴 데다가 밝고 다정한데 재밌기까지 해요. 여자 입장에서 이런 남자를 싫어할 수는 없죠. 해럴드는 자기를 병원과 교회 기금을 모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거든요. 토니는 의사인데 마침 병원 관련된 후원하는 일을 하는 이런 점이 또 마음에 들었고 결정적으로 이혼 사유였던 종교관이나 아이를 최대한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6번 정도 만나다가 한 달 만에 약혼을 했고 9개월 뒤에는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가족은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토니가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수밖에 없던 거고요. 토니는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병원 2곳을 팔더니 고향과 가족을 떠나 콜로라도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인 해롤드가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콜로라도 가서 아이를 낳거든요. 40대 중반이었는데 좀 늦은 나이에 육아가 시작됐지만 그러면서도 의사 일을 계속 하고는 싶었어요. 다행히 해롤드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서면서 또 안과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남편이 애 키우는 방식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요. 그런데 너무 심한 규칙들을 많이 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강요하거나 통제가 많았다는 거죠. 토니도 예전부터 해럴드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귀는 사이에 충분히 가능한 간섭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아이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게 도를 지나친 집착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토니는 이혼 상담을 받게 됐어요. 해럴드도 아내의 달라진 태도를 눈치챘고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게 바로 등산 여행이었던 겁니다.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이날이 토니와 해럴드의 결혼 12주년이었어요. 해럴드는 깜짝 주말 여행을 계획했다면서 오후 2시쯤 토니를 데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국립공원인 로키 마운틴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산은요, 해가 금방 지기 때문에 오후 2시면은 등산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이에요. 거기에 토니는 50살이나 됐고 예전부터 약했던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등산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너무 들떠 있으니까 참고 같이 올라가긴 했죠. 산이 험했지만 다행히 날씨가 좋았고요. 막상 같이 올라가니까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해럴드가 또 특별한 장소를 봐뒀다면서 등산로를 벗어나 4km 정도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높은 절벽이라 위험해 보였지만 경치는 또 그만큼 좋거든요. 여기 앉아서 늦게 점심을 먹었고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인 오후 5시 55분 로키 마운틴 관할 911로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해럴드입니다. 토니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한 시간이라 헬기를 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사고 지점이 등산로를 한참 벗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찾아가기에도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구조대가 토니를 발견한 시간은요, 신고가 들어간 지 2시간이 더 지난 저녁 8시였습니다. 발견 당시 머리에 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추락하면서 온몸에 골절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급하게 맥박 확인해봤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토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은 의심했죠. 사망 순간 남편인 해럴드와 단둘이 있었다는 점과 그 뒤에 이상한 행동들 때문인데 그래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해럴드에게 로키 마운틴에 자주 갔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결혼 기념 여행 전에 한 번 와봤다고 대답했거든요. 이때 점심 먹을 장소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거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럴드는 최근 6주간 이 산에 8번 이상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에서는 로키 마운틴 지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X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여기가 토니의 추락 지점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던 장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해럴드는 여기에 간 이유를 토니가 우연히 칠면조를 발견해서 따라가다가 실족해 떨어진 거라고 진술했거든요. 우연히 갔다는 이야기지만 계획된 장소처럼 위치가 너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거기에 이 지역에는 칠면조가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칠면조는 없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해럴드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칠면조가 아니라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사고 순간엔 딸에게 온 문자를 보느라 아내가 추락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딸이 문자를 보낸 게 사실이긴 한데 그 시간이 5시 54분입니다. 해럴드가 아내 추락을 확인하고 구조 신고한 시간은 5시 55분이거든요. 1분 만에 사고를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내용을 보면 토니가 추락한 걸 확인하고 따라 내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벽 높이가 40m거든요. 절벽이 가파르고 험해서
내려가려면 30분 정도는 걸려요, 최소한. 그런데 어떻게 1분 사이에 사망 확인과 신고까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토니의 립스틱은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신고 당시 전화 받았던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럴드는 배터리가 없으니 오래 통화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아는 사람들에게 사고 났다는 문자를 98통이나 보내고 있었어요. 그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토니는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해럴드는 신고할 때 뇌진탕이라고만 이야기했고요.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화장하고 생명보험금까지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사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수상해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럴드가 토니를 밀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진술이 모순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그때 많이 당황해서 제대로 기억 안 났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살해 증거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더라도 이 상태로라면 결국 해럴드는 무혐의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토니 가족이 자체적으로 해럴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했지만 막상 파보니까 생각보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토니를 만나기 전에 해럴드도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만난 산드라 린이라는 사회복지사였고요. 토니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니의 가족과 경찰은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 산드라 린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1995년 5월 6일 밤 아내인 린과 해럴드가 콜로라도주의 외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트렁크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교체 공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럴드는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니까 밑에 차체를 높이는 잭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차를 들어 올리고 타이어를 뺍니다. 이 빼는 타이어를 저기 트렁크 보이죠? 트렁크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러자 충격으로 차 밑에 설치한 잭이 쓰러지면서 차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린이 차 밑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해럴드가 타이어 너트를 풀다가 하나가 밑으로 굴러떨어져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걸 꺼내러 차 밑에 말도 없이 들어갔고 타이어를 뺀 해럴드는 트렁크 쪽으로 가느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던졌는데 마침 쓰러지는 바람에 차에 깔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내의 비명소리를 뒤늦게 들었지만 혼자 차를 들어올릴 수는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대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서 같이 차를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해럴드는 아내가 심하게 다쳤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옮기다가 더 다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구조대를 기다리자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지났고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린은 이미 심한 장기 손상과 질식으로 사망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해럴드의 진술인데 당연히 거짓말이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타이어를 트렁크에 던지는 충격보다는 발로 차를 밀어야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해럴드가 아내를 죽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나중에 토니 사건까지 일어나고 밝혀졌다는 게 또 문제죠. 그 당시 경찰은 해럴드의 말을 믿어줬던 겁니다.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해럴드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사로 처리했고요. 산드라 린 사망에 해럴드는 아무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럴드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교회와 병원에 후원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이게 4년 뒤에 토니에게 자기를 소개한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해럴드는 린이 죽기 전부터 무직이었습니다. 토니와 12년간 결혼 생활하면서도요.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해럴드가 아이를 키우고 토니가 다시 병원 일을 할 수 있던 거죠. 경제권도 해럴드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남편이 얼마를 벌고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해럴드 헨소는 경제권뿐 아니라 토니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수시로 검사하면서 생활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토니가 고향인 미시시피에서 콜로라도로 이사한 것도요, 가족이나 친구, 회사 사람들과 다 떨어뜨려서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가족과 사적인 연락도 못하게 되자 주눅이 들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걸 내가 거부해버리면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겠다는 생각에 해럴드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줬던 거고요. 그런데 아이까지 통제를 하려고 드니까 이제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던 거죠. 거기에 가족도 예전부터 해럴드의 태도와 과장된 행동이 왠지 뭔가 숨기는 게 많아 보인다는 생각을 이미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사 가기 전까지 부모는 해럴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으니 단둘이 있지는 말라는 이야기도 자주 해왔는데, 왜냐면 사건 전에 토니를 공격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해럴드가. 해럴드의 오두막을 같이 수리했었대요. 그러다 지붕에서 떨어진 강목이 토니 머리에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해럴드도 우연히 벌어진 사고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토니가 있던 자리는 강목이 떨어질 수 없던 지점이었어요. 이때부터 토니 주변에서는 해럴드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죠. 하지만 결국 토니가 사망하자 가족은 해럴드를 의심하게 됐는데 고소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소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 버리면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했던 건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아내인 린의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해럴드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실험 결과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해럴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자기 직업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2명의 아내를 사고로 잃은 불쌍한 사람인데 살인범으로 2명까지 쓰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러기에는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너무 많죠. 아내들이 사망하기 몇 달 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금과 연금 수령인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꿨고요. 사고 현장에서 일부러 구조를 늦추거나 미리 장소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점들이 증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해럴드는 굉장히 스윗하게 나는 토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아내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질문, 대질 신문, 검사 신문,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판사의 질문까지. 결국 9명이 배심원 다 유죄 인정했고요. 종신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을 항소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기각됐고요. 지금 콜로라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해럴드 헨슨이 정신감정을 받은 건 아닌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꽤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건 내용에서. 왜냐면 평소 가족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점이나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뻔뻔함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죠. 거짓말인 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드러날 만한 정도의 내용을 뻔뻔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 앞에서. 2명을 죽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연쇄살인의 요건을 갖춘 사건이 되거든요. 미국은 3건으로 봅니다. 근데 2건으로 좀 보려는 추세이긴 해요. 연쇄살인은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목적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리퍼형이라고 해서 죽이는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잭 더 리퍼의 이름을 따서 리퍼형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죽이는 자체에서 이제 쾌감을 느낀다. 심리적 안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살형이 있어요. 목을 졸라 죽이든지 끈으로 죽이든지. 보통 이제 성폭행을 동반한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나타나죠. 성적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살형 연쇄살인범이라고 하고, 푸른 수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들을 죽이는. 이거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돈 때문에 죽입니다.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일종의 생계형 범죄라는 거죠, 이것도. 반대의 경우가 이제 이은혜나 어민숙처럼 남편에게 기생하는 블랙 위도우형이 되는 건데, 대개 이런 기생형 범죄자들이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나타난 범죄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상대방을 착취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피해자를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살인까지 선택하는 거죠. 사망보험금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벗어나려는 시도를 안 하고 계속 이용 가치가 남아있으면 끝까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대를 착취하는 사람은요, 잠재적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일어난 해럴드 헨손의 아내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첫 번째 아내인 린과 친하게 지내던 그레이스라는 여성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 셋을 키우던 사람인데 토니가 사망하자 해럴드가 갑자기 그레이스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체포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레이스에게 생명보험 여러 개가 가입돼 있었거든요. 사망하면은 400만 달러의 보험금 수령인이 이미 해럴드 이름으로 바뀐 상태였고요. 세 번째 살인이 예정돼 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먼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럴드 헨슨과 토니가 낳은 딸 이야기인데 가운데에 아기가 있죠. 얼굴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요. 토니의 오빠가 입양했어요. 삼촌한테 간 거죠, 딸이.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신변보호 받는 것 같고요. 무슨 일로 삼촌이 아빠로 바뀐 건지 아이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크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럴드는요, 범인 토니가 사망하자 그날 바로 토니의 장례식을 준비해 왔던 것처럼 장례식에서 공개할 토니 사진 70장을 골라두기도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부 다 해럴드와 같이 찍은 사진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구글에서 검색해봐도요, 대부분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요. 여기에 사람들은 토니에게는 자기밖에 없다는 것처럼 해럴드가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같이 찍은 사진만 공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사실은 해럴드에게 토니밖에 없던 거죠. 이게 상대를 착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해관계를 빼면요, 주변에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피해 대상이 될 사람과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제거하고 이 빈자리에 또 한 명을 채우고 이런 형태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이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들일 뿐이지 진심으로 친구랑 지내고 가족도 같이 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혼자였던 사람은 해럴드고 토니가 유일하지 않았나, 그 유일한 상대를 가지고 살인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